8월 14일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16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2개 나라 57개 도시에서 함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상표권을 개인 회사로 등록해 수십억 원의 상표 사용료를 받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할머니 보쌈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 원앤원 박천희 대표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선 14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수요 집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2만여 노란나비가 물결을 잃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1400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맞아 2만여 시민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운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는 연보라색 피켓을 들고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반가량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 자신 91세의 고령임에도 길원옥 할머니는 찾아와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부터 나타냈습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 8월 14일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내가 결심을 단단히 했소. 일본 정부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었소라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절절한 외침. 나도 피해자다. 나도 살아있다.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 잇따라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첫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장기 집회, 수요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백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경험자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증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왜 그토록 어려웠었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더 많이 끊임없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오늘 수요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안양, 수원, 원주 등 전국 13개 도시와 미국과 영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전 세계 12개 나라 57개 도시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위안부 가해 당사자이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해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교토 등 11개 도시에서도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의 슬로건은 미투에서 위두유로 나도 피해자다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합니다입니다. 참석자들은 그렇게 하늘로 돌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해 1월 28일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8월 14일 목소리를 냈던 김학순 할머니, 우리에게 멋진 화가로, 선생님으로, 인권운동가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강덕경 할머니, 한국 정부를 너희들은
핫바지 정부냐? 한국 경찰들 누구를 지키느냐? 목소리를 내며 한국 정부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뽑아내셨던 우리 황금주 할머니, 밭두리 할머니, 박옥년 할머니, 그 모든 우리들의 그분들이 이곳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소중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기림일인 오늘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환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며 실시간 검색어 윗자리를 차지한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남윤국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고유정이라는 키워드가 나란히 따라다닙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잔혹하게 훼손해서 은닉한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인이 바로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엽기적 살인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 성욕이 낳은 비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남윤국 변호사는 어제 오후 6시쯤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변론과 이에 대한 쇄도하는 비난에 대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할 준비가 있었느냐, 계획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기록상으로는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남윤국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윤국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진실. 한마디로 고유정의 살인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전 남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3,000건이 넘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고 댓글창은 현재 닫혔습니다. 이런 거센 비난을 예상이라도 한 걸까요? 남 변호사는 글 말미에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악마의 화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변론을 현재로선 포기할 뜻이 없음을, 그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모욕, 조롱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법원 안팎에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9조 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 윤리규칙에 따르면 남윤국 변호사의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윤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이제 조력을 하는 이상 이러한 이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윤국 변호사가 믿는 이 안타까운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내기 위해
고유정을 위해 변론하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찌됐든 살인사건 피해자를 언론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태 성욕자로 몰고 가는 변론이 타당한가?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인정신문이 끝나고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든지 망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변론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남윤국 변호사가 보았다는 믿고 있는 이 안타까운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로지 진실이 법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원할머니 보쌈 상표권 배임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할머니 보쌈 상표권 배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네.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박가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인 원 BI 명의로 등록한 뒤에 그 네. 원앤원에서 상표 사용료 로열티로 21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원앤원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할머니 보쌈 등 이제 그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제 상표 사용료로 박가부대 19억 원, 그리고 백년보감 4,467만 원, 커피 A2원 1,945만 원, 툭툭치킨 7,530만 원, 족발 중심 1억여 원 등 총 21억 3,5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용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제 배임 혐의가 네. 되겠는데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대표가 네. 그 상표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서 네. 배임 혐의를 물어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1심 재판부에서 그 앞서 보신 상표 5개 중 네. 3개만 유죄로 판단이 됐고요. 네. 그 2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져서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네. 오히려 2심에서는 이제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형이 가중이 됐습니다. 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1심에서 본 유죄와 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네. 박 대표 개인의 명의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네. 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건 후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서 피해를 보상했고 네.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서 사안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브랜드가 경쟁력이라고들 하는데 상표권 관리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3실장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유죄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유무죄가 갈린 판결 사유 알아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행적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모두 고려하면 비난받을 것을 의식해 국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서면 답변을 제출했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김 전 실장을 향한 질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22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10시 15분부터 통화를 했다고 거짓으로 청와대 상황일지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분단위 행적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훼손하고 이를 불법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책임자로 있는 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관리 지침 일부가 수정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사고 책임론에서 비껴있던 김관진 전 실장이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에 범행에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재판이라고 판결 결과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상체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은 몸을 돌려 선고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건의 집행유예와 두 건의 무죄,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 무죄 판결 사유. 애초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 이른바 감이 안 되는 걸 기소한 건지 아니면 감은 되는데 부실하게 수사해 기소한 건지 아니면 유족들 표현처럼 재판부가 상식이 없는 건지 어떤 경우든 참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